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번 주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논의도 많이 됐고요. IMF가 이번 주에 낸 보고서 때문이기도 한데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부터 보면요. 미국 9월 인플레가 2.4%예요. 유럽은 1.7%입니다. 차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플레 목표치는 2%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 목표치까지 못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너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0.3%포인트 정도 목표치보다 더 내려간 인플레가 지금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걸 걱정하는 거죠. 자, 경제 성장률을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좋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은 경제 성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유로존 10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49.7,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확장이 아니라 축소존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구매관리자 지수 전체고요. 그 안에서 서비스와 제조업으로 또 나뉘는데 서비스가 51.2, 8개월 내에 최저치입니다. 제조업은 45.9, 축소존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유로존 구매관리자 지수를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미국도 목요일에 발표가 됐어요. 54.3, 유로존의 49.7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서비스는 더 높고요. 제조업도 유로존 제조업에 비해서 2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상승 중이고요. 자, 왜 이렇게 길이 엇갈리게 됐나? 인플레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미국과 유로존 인플레가 거의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0.7%포인트의 이격이 생긴 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 원인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발간된 IMF 보고서가 적시를 합니다. 보고서가 뭐라 그러냐면요. 인플레의 1단계 원인. 미국과 유럽 공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와해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났다. 그런데 2단계로 들어가면 인플레 원인이 달라진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팬데믹 일어나자마자 해고를 해서 다 회사를 떠났죠. 남은 사람 가지고 회사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급여가 올라갔어요. 반면에 유럽의 2차 인플레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차트 보면요. 유로존 인플레가 1단계에서는 미국만큼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미국보다 더 빨리 치솟습니다. 이게 천연가스 가격 때문이었던 거고요. 미국이 9%에서 정점 찍었다면 유로존은 10% 넘어갔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되면서 아주 빠르게 내려왔어요.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빨랐다. 그러면서 더 깊이 둔화된 거죠. 2%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은 뭘 걱정하고 있느냐? 1.7% 인플레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 유럽 경제 어땠냐? 저인플레에 저성장했습니다. 금리는 초저금리였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게 유럽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예요. 자, 차트 보면 여기입니다. 그전에는 1%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2% 성장도 했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1% 성장까지도 못 갔어요. 이 저성장 기조가 팬데믹 이전까지 계속됐습니다. 팬데믹 때 급하게 경기 침체가 왔다가 이걸 기저효과로 삼아서 급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2.5%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다시 회복했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성장률을 보면 경제 역동성이 늘었다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유럽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가야 될 길은 확실해요. 경제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어떻게?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금리 인하가 사실 예민합니다. 금리 인하 너무 했다가 경제 저성장인데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팬데믹 이전이에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데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 못하는데도 그걸 부양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경제를 부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금리 인하만 갖고는 안 될 거다. 규제도 풀고 혁신 분위기도 만들고 지금 유럽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금리 인하예요. 근데 이미 몇 번 했어요. 올 들어서 벌써 3번 금리 인하했고요. 이번 달까지. 그리고 내년 3월까지 3번 더 인하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의 감옥은 가능한 한 피하자. 유럽 상임위원회나 ECB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독일 경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계속 침체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수출 중심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유럽은 이걸 다 모아서 경제 부양을 하겠다. 금리 내리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고요. 반면에 미국은 어떠냐? 정책 방향성이 유럽에 비해서 더 불분명합니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얽히고 설킨 상태예요. 단적인 예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50bp를 인하했는데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이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특히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9월 중순에 3.6%였어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현재 4.24%입니다. 9월 중순에 비해서 수익률이 15% 이상 상승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을까? 연준은 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오른다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헷갈리는 거죠. 인플레 향방도 문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린다는 거는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물가가 자극받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정하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이유, 틀린 이유일지라도 이유는 있습니다. 현재 넘버원 이유는 미국 경제가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호황 전망 때문이에요. 경기가 호황인데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런 적은 없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우리 금리는 올린다는 겁니다. 경제가 연착륙하거나 아니면 아예 착륙을 안 하고 계속 고공행진한다. 노 랜딩한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 이건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럴 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죠. 경제가 호황이면 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요. 자,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지속 성장할 거다라는 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용, 임금, GDP, 소매 판매 다 그래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지표 나왔고요. 소비자 지출 견고하다. 이런 지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확실시되는 거죠. 점점 더 확실시됩니다. 호황은 분명해.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트레이더들이 국채를 매도합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보통 피난처, 안전판이에요. 그런데 호황이 확실시되고 주식시장 수익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 피난처를 떠나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갑니다. 6대4였던 포트폴리오를 8대2, 9대1로 만들어버려요. 국채 매도하면 국채 가격 하락하는 거고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재선 성공, 인플레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위험보다 호황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원 이유예요.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에 IMF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세계경제 전망. 1년에 2번 나오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인플레의 원인에 대해서 세계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 원인이 처음에는 같다가 나중에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재미난 거는 정부 부양 정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정부 부양 정책이 인플레에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이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겠지만 분석도 아직 충분히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분석이 안 됐다고 영향을 안 미쳤을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자, 정부의 현금 살포. 인플레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을 시행하게 돼요. 이건 너무 액수가 크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 촉발시킬 거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 급등했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게 그럼 부양책이 2021년에 끝났느냐? 아니에요. 2022년에는 인플레가 워낙 심해서 약간 주춤했다가 2023년, 2024년 다시 부양을 합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부양책으로 미국 정부 적자가 GDP의 11%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9%, 그리고 2024년에는 6%대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국가 부채로 쌓입니다. 그런데 국채 이자까지 많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뉴스, 2024년 국채 이자 비용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상회하게 됐다.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계산되고 있어요. 국채 발행도 많이 했지만 국채 이자도 올라가서 이자 비용이 전체적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1조 달러면 이것만으로도 미국 GDP의 5%가 넘습니다. 5%에서 6%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적자 폭이 이자 비용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로서는 국채 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채 수익률을 낮추려고 할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자, 호황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간했습니다. 베이지북은 7주에 한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지역 연은들이 지역 내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보고서예요. 그런데 지표는 호황 기대를 드높이는데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더라. 이게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경제 안 좋다. 점점 더 나빠진다. 이런 목소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현 정부가 경제 지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선거운동에서 이 베이지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도 베이지북에 한몫했어요. 하도 선거운동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증시도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연준이 금리 인하 계속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되면 증시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베이지북 내용대로 경제가 약화되는 중이라면 오히려 연준은 금리 인하 지속하지 않겠느냐. 이건 말이 됩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하 계속할 거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연준은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6번 인하할 거다. 25bp씩. 이게 골드만삭스 생각인데 지금부터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4번. 그러면 1년에 8번 FOMC 여니까 지금부터 6월까지 FOMC 열릴 때마다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든지 국채 금리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결국 기준금리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표도 믿을 수 없고 정책 효과도 믿을 수 없는 약간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좋은 사인이 아니죠. 원래 불확실한 게 제일 겁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급등한 이유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37%나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목요일 주가 22% 올랐고요. 금요일에도 3.4%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13개월 내에 최고치 찍었어요. 차트 보면 여기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금요일.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뛰었는데 실적이 그 정도였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거의 2년 반 정도 하락세였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상당히 주목받았다. 이런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주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우주 상향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 밸류에이션 얘기만 나오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은 AI 회사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테슬라는 forward PE ratio, 기대 주가 수익 비율에서 엔비디아의 2배예요. 테슬라가 80, 엔비디아가 4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 회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 보면 여기가 다 AI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는 적어도 2배 또는 2.5배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거예요. 엄청나죠? 자동차 회사하고는 아예 비교 불가고요. 그런데도 테슬라가 지금의 밸류에이션까지 온 이유, 좋게 말하면 꿈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 로보택시 발표하면서 이 꿈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근데 꿈으로 가는 로드맵이 없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했었죠. 그런데 테슬라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하락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충분한 이유 없이도 급등하더라.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 그러면서 지금에 와 있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는 미국 증시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취약성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